그러면 굳이 왜 근대랑 현대를 나누느냐 그 얘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네. 왜 그러냐 하면 이 현대라는 게 영어로 하면 contemporary라고 하는데 contemporary 시대를 대체로 이제 20세기 이후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회에서 정치나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경제학에서 이제 20세기 이후를 현대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을 대체로 어떤 사건을 갖고 잡죠. 대공황? 대공황이죠. 그게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제 경제 공황 그리고 그에 뒤이은 뭐 양차 대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왜 지금 근대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냐면 경제 공황 이후에 사회적인 변화가 뭐냐면 그전에는 자유를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고 개인적인 자유에 대해서 국가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거를 개입하면 안 된다,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둬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 문제가 경제 공황 아닙니까? 그죠? 자유롭게 뭐 장사하고 싶은 대로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벌어라 뭐 이렇게 했더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부익 부빈익빈 현상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패자부활전이 없으니까 생존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지고 뭐 경제적으로는 공급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이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에 대한 반성 본질적으로 하기도 하단 말이죠.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얘기를 하려 그러면 이걸 얘기하지 않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으면 지금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다음에 자유의지 이런 거에 대한 능력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 얘기죠. 2차전 끝날 때도 그랬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 어쩌고 해갖고 오펜하이머 뭐 이런 사람들이 물리학자들이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고 말이에요. 원자 밑에 아원자의 세계잖아요. 원자가 뭐 전자하고랑 뭐 중성자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뭐 중성자를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하면 뭐 파괴돼갖고 어쩌고 에너지 방출되고 어쩌고 막 그래놨더니 이걸 어디다 썼어? 인간을 대량 살상한 데서 버렸잖아요, 그지? 뭐 중성자 탄이든 수소폭탄이든 간에 원리 어떻든 간에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환경은 또 어떻게 됐어? 지금 당장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세먼지 어쩌고 그지?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조금 생각하는 거야. 인간은 정말 존엄한 존재가 맞는 것 같긴 하고 뭔가 이렇게 알지 못할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태도를 가지기 시작한 거. 그걸 이제 현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현대적 태도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니까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프리 모던이 아니면 프리가 아니면 이전이잖아요, 그제? 프리 반대말이 포스트 아닙니까, 그제? 포스트 모던적인 태도가 뭐 포스트가 이제 이후란 뜻도 되고 어디서 벗어난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탈근대적인, 그러니까 근대적인 사고, 근대적인 뭐 습성, 습관 거기에 대해서 문제 다시 한번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도록 가리켜서 조금 더 그러한 그 속성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이제 탈근대적인 태도. 오케이? 그리고 중립적인 시대 구분에 따르면 현대적인 철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선생님 현대 철학하고 탈근대 철학은 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개 중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이성적인 능력이나 이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오히려 이러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능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에리 프롬 같은 분들,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호르카이머, 아도르노나 에리 프롬이나 하버마스 이런 분들은 비판 이론가야. 그분들은 이성을 믿어.
이성적인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 자체는 별 탈이 없는데 그 이성을 잘못 활용하거나 아직 덜 합리적으로 변했거나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공유하는데 그 해법이 이성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근대적인 문제의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알겠죠? 그쪽 조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한 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철학의 큰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다. 그지? 탈근대적인 애티튜드, 자세도 있는 거, 태도도 있는 거고 오케이? 오히려 합리적인 이성 중심의 생각을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하려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어울리려면 이제 현대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첫 번째 등장하는 철학자가 책 보시면 알겠지만 에드문드 후설이거든요. 이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만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고 끝낼게요.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얘기하는데 물론 이제 그게 후설이든 뭐 칸트든 뭐 요즘 뭐 둘레스든 이런 분들이 평생 작업한 걸 말이에요. 우리가 한순간에 뭐 책 한두 권 읽고 에이 이게 전부야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안 되겠으나 그렇다고 해갖고 그분들의 세상은 따로 있고 나하고 별 상관없고 따로 있고 그분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뭐 그분들끼리 알아서 통용되는 뭔가 이렇게 뭐 후설 같은 경우는 에포케 판단 중지 뭔가 이렇게 자르곤이라 그러지 알 듯 모를 듯한 그 용어가 따로 있을 거야. 난 나하고 상관없어. 이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나중에 이제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철학이 갖고 있는 필로소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우리가 얻어야 할 바 그 뭐냐면 지혜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의 흐름, 뭐 사고의 방식이라고 부르든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잘만 이해하면. 그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전문가들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논리 구조나 아니면 자기 주장을 세련되게 이렇게 다듬어야 되잖아요. 좀 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뭐 자료나 성찰이나 뭐 이런 게 동원돼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섭렵해야만 그분들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고 뭐 비판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봄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지. 단순히 뭐 시험 잘 보는 훈련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딜레마 상황에서 뭐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복잡한 걸 뭐 분석한다거나 서로 따로따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관계가 보여요. 종합한다던가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부수적으로 말이에요. 그런 것도 키워질 텐데 잠깐 뭐 가로 안에 놓고 후설이라는 분이 시대적으로 딱 그 시기인데 근대랑 현대 사이 근대 마지막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말이죠. 칸트, 헤겔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니까 니체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니까 애티튜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들으면 조금 뭐 다른 분들도 후설 연구하시는 분들 들으면 조금 뭐 할 수 있겠지만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선생님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생각하는 자세, 태도 내가 보기에 물론 특별한 뭐 주장 이건 저거야 뭐 이렇게 한다던가 오케이? 이게 참이야 뭐 저건 거짓이야 뭐 이렇게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기보다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책에도 근대 마지막 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대 문화를 보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이제 에포케 한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이제 한 예를 들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딴 거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중 하나겠지.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으나 사람들끼리 뒷담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걔가 그랬대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세상 그렇게 안 봤더니 걔가 그랬단 말이야? 이러면 되냐? 어떤 태도가 필요해? 그게 뭐지? 뭔지? 사실인지 뭘 해야 돼? 확인. 확인을 해야죠.
근데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사실이야라고 기분 나빠지?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 아니 네가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까지 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해야죠. 아직은. 맞죠? 물론 이제 표현은 완곡하게 해야지. 맞죠? 지금 태도에 관한 얘기니까. 주변에서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 A라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 뭐 A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대, 뭐 등등등이라고 하면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실 자체가 명확하게 될 때까지 뭘 해야 돼? 판단하는 걸 유보해야죠. 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에포케라는 개념입니다. 판단 중지. 이어지죠? 야, 너네가 근대 동안에 너네가 믿고 있는 거 전부 그게 진짜 참인지 아닌지 아직까지 너네들 확실해 100% 확실하다고 믿지 마. 그 전에 중세 시절에 그러다가 너네들 피왔잖아. 오케이? 이성적인 탐구의 과정, 다음에 탐구의 결과, 뭐 등등등 그거에 대해서 100% 확실하다고 믿는 거, 다음에 논리적인 어떤 추론 과정에 100% 무조건 확실하다고 믿는 순간 재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지? 프랑켄슈타인 아니 저기 지킬 박사가 하이드가 그렇잖아. 지킬이 그랬잖아, 그죠? 그거에 대해서 경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하도록 합시다.